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입니다. 지은이 유은정. 출판사 성환당.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너까지 행복하면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너는 불행했으면 좋겠어. 내담자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수식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민하다는 표현이다. 예민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본래 가진 뜻처럼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당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뾰족해질 수밖에 없는 예민한 상태의 사람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예민함은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예민함이 아니다. 별것 아닌 일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타인이 무심코 집어던진 공을 덥석 받아든 채 마이볼을 외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정서적 폭력을 입힌 가해자와 심리적 내상을 입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20대 여성 선아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친구들과 한창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고향에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선아 씨의 주거 환경을 화제로 올린 것이다. 선아가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진짜 대단하지 않니? 나는 무서워서 절대 고시원에서는 못 살 것 같아. 그 순간 선아 씨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고시원에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상황을 아우팅 당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고시원에서 못 살겠다고 외쳤던 친구는 현재 서울 이모 집에 얹혀 사는 중이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그 친구는 선아 씨가 먼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나자 정서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에는 무분별한 경계 침범이 더욱 심해졌다. 친구는 문구 덕후인 선아 씨가 모아놓은 볼펜을 보며 그깟 볼펜 모아 어디다 쓰겠어? 좀 더 어른스러운 취향을 가져보는 건 어때? 라고 권유했다. 선아 씨가 남자친구와 관람하기 위해 예매한 뮤지컬 티켓을 보고는 그걸 왜 이제야 보는 거야? 라며 안타까워했으며 그녀가 어학원에 다니는 것을 알고는 그 학원은 별로야 라며 자신의 고급 정보를 알려주었다. 자, 선아 씨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친구의 말을 뒤집어 보자. 그녀는 선아 씨의 문구 모으는 취미를 어른스러운 취향이라는 말로 폄하시키고 뮤지컬 관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는 선아 씨의 순수한 행복감을 상실감으로 전복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알아보고 등록한 어학원에 대해 그 학원은 별로야 라며 선아 씨의 선택에 의심을 심어줬다. 그까짓 것, 난 별로, 겨우, 아이고 등 몇 마디 추임새로 선아 씨의 정서적 영토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우정 사기다. 논리적 대안, 합리적 의심, 진정한 위로라고 속삭이는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너까지 행복해지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보다 행복하면 안 돼. 너만큼은 계속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쯤 되면 행동은 습관, 말은 인성, 인상은 성격, 관상은 과학이지 싶다.
요즘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프레너미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 프레너미는 친구 프렌드와 적 에너미의 합성어로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진짜 친구인지, 친구라는 이름으로 머물지만 시기와 질투를 남발하는 적인지 알 수 없을 때 사용된다. 개인적으로 프레너미는 친구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부재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프레너미는 대부분 감정 착취자이자 감정 포식자다. 한마디로 감정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선아 씨의 친구처럼 은근한 적의를 드러내며 사람의 심기를 있는 대로 긁어놓고 상대가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를 위해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하면 유별난 거 아니야?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낸다. 영역은 자신이 침범해놓고 예의를 지켜달라는 상대의 부탁에 오히려 성질을 부린다. 이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도 지나치게 당당해서 사과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감정 뱀파이어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다. 상대를 희생시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본인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를 흔들어대며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이들은 묵은 먼지 가득 찬 방바닥에 누워 시기와 질투, 분노, 동정, 연민 등을 통해 어떻게든 상대를 자신과 같은 바닥으로 주저앉히려고 든다. 애써 한 발자국 내디뎌 보려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으며 연애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집값 좀 올랐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부모 잘 만나 인생 편하게 사네? 라고 비아냥거린다. 염장 지르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자극해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 뒤 상대가 화를 내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라고 웃어넘긴다. 본진이 공격을 받는데 여유롭게 게임을 진행할 플레이어는 없다. 방어할 때는 극도로 예민해지는 게 당연하다. 예민함이 싫다면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별 생각 없는 말과 행동.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로 뛰어본 적은 있는지,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고 자신의 일에 전력을 다한 적은 있는지 말이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꿈틀이라도 해보려는 사람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무기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비관론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 열심히 사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단순한 운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진지한 생각과 노력을 불편하다고 비웃는 그 망할 버릇이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병들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선아 씨와 같은 감정 피 착취자는 뱀파이어가 감정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들어와 자신의 앞마당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당신의 시간이나 감정을 24시간 개방해 놓았을 것이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쳐 미안한데 오늘은 그만 좀 돌아가 줄래? 라고 말하면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오늘따라 예민하네? 유머 감각이 없네? 감성충이네? 진지충이야? 라고 받아칠 것이다. 친구이기에 가족이기에 믿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상처를 주냐고 하면서 자신의 예의 없음과 무례함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당신에게 돌릴 것이다.
그 친구만 만나면 자꾸 예민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선아 씨에게 말했다. 선아 씨는 지금 이유 없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친구의 개념 없는 말과 행동이 자꾸 선아 씨를 자극해 신경을 뾰족하게 만들고 있어요. 선아 씨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너무한 거예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일에 지쳤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 영토를 지키는 힘을 키워야 한다. 예민하게 보이지 않을까, 까칠하게 보이지 않을까,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감정의 영역을 지키는 것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나는 상대가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심함과 예의 없음을 상대의 예민함으로 후려치는 사람이 정말 싫다. 내 감정의 영토에 들어와 주인인 척 앉아있는 감정 뱀파이어를 몰아내려면 무엇보다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익숙한 관계, 수동적인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3가지다. 첫 번째, 침범당한 내 감정의 영역을 회복하겠다는 단호함. 두 번째, 내 기준과 너의 기준은 다르다는 냉정함. 마지막으로 불안의 기운 속에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실루엣이 평소 믿고 의지하던 개인지 나의 자존감을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구분하겠다는 유연한 결단력이 바로 그것이다. 자,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싸움을 시작해보자. 내 속에 내가 없는데 나는 누구인가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고.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겠다고. 아무리 선언해도 멘탈은 여전히 유리 같고 상황은 여전히 거지 같기 때문이다. 산업화, 기술화, 도시화, 대량화는 철저하게 개인을 소외시키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포를 자극하여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소비가 최고의 미덕임을 강조하는 SNS는 쉼없이 결핍을 자극하여 필요도 없는 물건을 자꾸 구입하게 만든다. 이템, 핫템, 필수템으로 옷장을 가득 채워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채워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중요한 날짜 2개가 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을 심리학적으로 풀면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아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 느낌과 인지를 뜻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40이 넘었는데도 스스로를 아이와 어른 사이 그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자신이 인식한 나, 즉 자아 정체성이 어른이인 셈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자신이 인식한 나 옆에 또 하나의 자아를 데려다 놓았다. 타인이 인식하는 나가 바로 그것이다.
타인이 인식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작가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은 소설이라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망작이 된다. 성공한 베스트셀러가 영화화되어도 관객의 외면을 받으면 이 또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성공한 소설가, 성공한 영화의 원작자라는 타인의 인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잘나가는 소설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나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SNS에 좋아요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저 이렇게 폼나게,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라니까요. 빛나는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자아 정체성의 소리 없는 외침이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 했지? 취직에 대한 계획은 있고? 만나는 사람은 있니? 뭐 하는 사람이야? 결혼한다고 하던데 신혼집은 어디야? 요즘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런 말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한 근황 토크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핵심을 찌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당황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심할 경우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이 단순한 나의 근황인지 자신의 우위를 점검하기 위함인지를 말이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면 그야말로 자아 정체감은 박살나고 자존감은 심한 훼손을 입는다. 소설가 김훈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동안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졌다. 자존감이 흔들릴 때마다 김훈 작가의 말을 떠올렸지만 나는 오늘도 타인의 인정으로 거룩해짐을 느끼고 타인이 던진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무릎이 꺾이도록 휘청인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겠다는 강박이 오히려 외부 시선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려워서,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서워서 초라한 마음의 문에 빗장을 굳게 질러놓은 채 자신만의 세상으로 숨은 사람들이 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치타처럼 빠른 발을 갖지 못해 일찌감치 경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입장 시간이 끝난 놀이공원에 도착한 아이처럼 막차가 떠난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은 사람처럼 인생이 만들어 놓은 어깃장에 분노하며 외로움에 단단해졌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문 밖의 세상을 동경하고 갈망하며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원한다.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흐릿해진 자신의 존재를 컬러 사진처럼 선명하게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굳게 빗장을 질러 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는 날이 아마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마요네즈 병의 심리학. 외국의 한 철학 수업 시간, 담당 교수가 투명한 마요네즈 병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병 안에 골프공을 가득 넣은 뒤 학생들에게 이 병이 꽉 찬 것으로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교수는 골프공으로 가득 찬 마요네즈 병에 작은 조약돌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어때요? 이 병이 가득 찬 것으로 보이나요? 학생들은 이번에도 병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교수는 빙긋 웃으며 마요네즈 병에 고운 모래를 채워넣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이번에야말로 병이 가득 찼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교수는 마요네즈 병에 커피를 흘려 넣은 후에야 비로소 뚜껑을 닫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마요네즈 병이 여러분의 인생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제가 가장 먼저 병에 넣은 골프공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가족, 자녀, 친구, 건강, 열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꽉 차 있을 겁니다. 다음에 넣은 조약돌은 인생의 걸림돌을 뜻합니다. 직업, 집, 차, 대출 같은 것이죠. 모래는 그 외 모든 것, 작은 문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모래부터 넣었다면 조약돌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 도표화해서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런데 마요네즈 병에 채우고 싶은 항목을 직접 작성해 보면 골프공은 한 개도 채우지 못하고 무수한 모래알만 적어내는 사람이 태반이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워 내일 일은 걱정하지만 그 이상의 미래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일까? 어느 책에서 보니 부자일수록 시간 조망의 권리를 누린다고 한다. 얼마나 먼 미래까지 시선을 던져 관심을 둘 수 있느냐라는 관점인데 생계에서 자유로운 몇몇 부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한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10년 후를 그려보라고 하면 너무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10년 후에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요네즈 병에 모래를 먼저 넣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프공을 넣을 수 없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텅 비었다, 알맹이가 없다,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자조하는 것이다. 오래된 4층짜리 연립주택에 사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내 식구가 반지하에 사는 게 부끄러워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집을 4층이라고 속였다. 데이트를 한 뒤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는 날이면 그녀는 지하 계단이 아닌 주인이 살고 있는 지상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친구가 4층까지
계단등이 다 켜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복도 창문에서 남자친구에게 손을 흔들어 준 뒤 그녀는 다시 불이 꺼진 4층 계단에 앉아 엉엉 울었다.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자신이 미웠고 사랑마저 가난하게 만드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던 것이다. 그해 추석, 그녀의 집으로 한우 선물 세트가 도착했다. 남자친구가 보낸 추석 선물이었다. 자신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 남자친구가 센스 있게 말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한우는 맛있었냐고 물으며 손을 꼭 잡아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사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남자였어요. 옷도 못 입고 이벤트도 해줄지 모르고. 근데 선생님,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더라고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말한다. 내 세상과 그의 세상을 모두 뒤집어 놓았던 불꽃 같은 사랑의 결말을 나 혼자 지켜봐야 한다는 것. 인생에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의 일상이 전부라는 것.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음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욕하던 꼰대들의 생각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어느새 내가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이다. 이쯤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마요네즈 병에 어떤 골프공을 넣을 것인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다. 현실이 힘들수록 10년 후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루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의 계획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이는 현실과 미래를 양립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막연한 꿈을 이룰 언젠가가 오늘이 되는 순간이 온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가? 그 기적을 만나기 위해 인생이라는 마요네즈 병에 무엇부터 채워 넣을 것인가?